편안하게 오늘도 사자성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견마지로, 견마지로. 여러분, 방금 전까지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화장실 변기를 닦고 있었어요. 그런데 변기를 닦으면서 문득 든 생각이 이 작업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일이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오늘 오시거든요. 오늘 배워볼 사자성어는 견마지로예요. 견은 개견, 마는 말마, 지는 의지, 그리고 로는 수고 로자를 써요. 개와 말의 수고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시죠? 견마지로는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를 겸손하게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개나 말처럼 묵묵히 주인을 위해 충실하게 일하는 것처럼 나의 작은 노력도 그런 정도라고 겸양하는 표현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제가 한 일은 별것 아니에요. 이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한나라 때 이릉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흉노족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신의 작은 노력은 개와 말의 수고와 같습니다. 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자신이 나라를 위해 했던 모든 희생과 노력을 그저 개와 말이 주인에게 하는 당연한 일이라고 겸손하게 말한 거죠. 그 당시 개와 말은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동물이었어요. 개는 집을 지키고 말은 사람을 태워주는 정말 충실한 동반자였거든요. 그런 동물들의 수고를 빌려서 자신의 노력을 낮춰 말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변기를 닦으면서 깨달은 건 진짜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기꺼이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엄마가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는 것도 결국 견마지로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작은 수고야 말고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이에요. 결자해지, 결자해지. 새벽 2시,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핸드폰 화면에 파란 빛이 얼굴을 비추는데 계속 스크롤만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깜짝 놀라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든 문제는 결국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결자해지예요. 결자는 묶을 결, 자자는 사람 자, 해자는 풀해, 지자는 갈지인데요. 풀어서 말하면 묶은 사람이 그것을 풀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마치 실타래를 엉켜놓고는 다른 사람한테 풀어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송나라 때 도현이라는 스님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한 제자가 와서 물었어요. 스승님, 부처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때 도현 스님이 답한 말이 바로 결자해지였어요. 묶은 자가 풀어야 한다. 네가 스스로 깨달음의 매듭을 묶었으니 그 매듭을 푸는 것도 너 자신이어야 한다. 제자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깨달았죠. 남에게 의존해서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걸요. 그날 밤 핸드폰을 내려놓고 진짜 생각해봤어요. 제가 왜 잠을 못 자는지, 왜 계속 불안한지 말이에요. 회사에서 실수를 했는데 동료에게 떠넘기려고 했던 일, 친구와 싸우고 나서 먼저 사과하기 싫어서 계속 미루고 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핸드폰이 말한 게 맞았어요. 제가 묶어놓은 매듭들을 다른 사람이 풀어줄 수는 없는 거였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 용기를 내서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내가 만든 실타래는 내가 풀어야 하는 법이에요. 그게 바로 어른이 되는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등고잡이, 등고잡이.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등산을 시작했어요. 동네 뒷산도 제대로 올라본 적 없던 제가 갑자기 무슨 등산이냐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꼬여 있었거든요. 회사에서는 승진해서 밀려났고 집에서는 아이들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뭔가 큰 변화가 필요했는데 문득 산에 올라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등고잡이라는 사자성어 아세요? 등은 오를 등, 고는 높을 고, 자는 스스로 자, 비는 낮을 비예요.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처음엔 단순히 산을 오를 때 발밑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한다는 의미로만 생각했어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춘추전국 시대 때 공자님이 하신 말씀에서 나온 건데요. 어느 날 제자들이 공자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나요? 그때 공자님이 창밖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높은 산을 보아라. 산꼭대기에 오르고 싶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겠느냐? 제자들이 발밑에서부터요. 라고 답하자 공자님이 빙그레 웃으시며 바로 그것이다. 높은 곳에 오르려면 반드시 낮은 곳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때는 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대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큰 성공을 꿈꾸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자님은 이미 2500년 전에 진짜 성공의 비밀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산에 올라가면서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였어요. 정상만 바라보고 무작정 뛰어 올라가려고 하니까 금세 숨이 차고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발밑 돌멩이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디디면서 천천히 올라가니까 어느새 중턱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거든요. 제가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계속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한 번에 큰 변화만 바라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걸 게을리했던 거예요. 진짜 높은 곳에 오르고 싶다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한 걸음씩 시작하는 게 정답이더라고요. 방향무인, 방향무인.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였어요. 20층 건물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데 중간에 아무도 타지 않아서 혼자만의 공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5층에서 한 남자분이 타시더라고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뭔가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전화를 받으시더니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게 말이 되냐? 내가 언제부터 그런 허작한 일을 했다고? 엘리베이터 안에 저도 있는데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하시면서 계속 큰 소리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바닥만 바라보면서 1층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저한테 딱 떠오른 말이 방향무인이었어요. 방은 곁이라는 뜻이고 약은 마치 같다는 뜻이에요. 무인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곁에 사람이 있는데도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굴거나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전국시대에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문객이라고 해서 자기 집에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대한 저택의 주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맹상군이 위나라의 사신으로 갔을 때 일이에요. 위나라 임금 앞에서 국가 간의 중요한 회담을 하고 있는데 맹상군의 수행원 중 하나가 갑자기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우스꽝스러운 춤을요. 모든 신하들이 다 보고 있고 임금도 보고 있는데 말이에요. 위나라 사람들은 모두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죠. 그 수행원은 마치 자기 집 안방에서 혼자 있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춤을 추고 노래까지 불렀대요. 위나라 임금이 맹상군에게 저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거요? 라고 물었을 때 맹상군은 태연하게 아, 쟤는 원래 그래요. 방향무인이거든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분도 정확히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자기 할 말 다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민망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어요. 1층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그분은 여전히 전화하시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방향무인도 때로는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진 안 되겠지만 때로는 남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당당하게 내 길을 가는 것도 필요하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탈 때면 그때의 일이 생각나요. 적당한 방향무인, 나쁘지 않다는 생각으로 해요. 맥수지탄, 맥수지탄. 여러분,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던 화분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났던 적 있으세요? 저는 얼마 전에 정말 그랬거든요. 작은 선인장 하나였는데 몇 달 동안 정성껏 키워왔던 거예요. 그런데 며칠 출장을 다녀온 사이에 시들시들해져서 결국 말라 죽고 말았어요. 그 순간 든 생각이 아, 이게 바로 맥수지탄이구나 싶더라고요. 맥수지탄은 맥, 보리, 수, 이글, 지, 어조사, 탄, 탄식할 탄, 자로 이루어진 사자성어예요. 글자 그대로 불면 보리가 무성하게 자란 것을 보고 탄식한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왜 보리가 잘 자라는 걸 보고 탄식을 할까요? 이상하죠? 사실 이 말 속에는 정말 깊은 의미가 숨어 있어요. 옛 고향이나 영화로웠던 과거를 그리워하며 세월의 무상함을 느낄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한때는 화려했던 곳이 지금은 황폐해져서 보리밭만 무성한 모습을 보며 느끼는 쓸쓸함과 아쉬움을 담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은나라 말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예요. 은나라 왕족이었던 기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지막 왕인 주왕이 너무 포악하고 사치스러워서 나라가 망해가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결국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말았죠. 몇 년이 지나 기자가 옛 은나라 도읍지였던 조가를 다시 찾아갔는데 한때 화려했던 궁궐과 번화했던 거리는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보리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기자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고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다고 해요. 바로 그때부터 맥스지탄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제가 그 화분을 바라보며 느꼈던 감정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저녁에 햇빛 잘 드는 곳으로 옮겨주면서 정말 애지중지했거든요. 작은 새싹이 돋을 때마다 신기해하고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는데요. 그런데 결국 제 손으로 키운 소중한 곳이 사라져버리니까 그 자리에 남은 마른 흙과 시든 잎사귀들이 마치 기자가 본 보리밭처럼 느껴졌어요. 시간은 참 잔인하게 흘러가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도 언젠가는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세월 앞에서는 모든 게 무력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한 거겠죠. 물화일체, 물화일체.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도자기를 만들어 보겠다고 덜컥 공방에 등록했어요. 그런데 첫 수업에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이상했거든요. 흙과 친구가 되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흙이랑 어떻게 친구가 돼요? 그냥 빚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몇 주가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물화일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물은 사물을 뜻하고 아는 나를 뜻해요. 일체는 하나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즉, 나와 사물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집중한다는 말과는 차원이 달라요. 내가 그 대상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는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전국시대에 장자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대요. 꿈속에서 자신은 완전히 나비였고 나비로서 자유롭게 날아다녔어요. 그런데 깨어나니까
자신이 장자더라고요. 그 순간 장자는 혼란에 빠졌어요. 지금 내가 나비 꿈을 꾼 장자인가? 아니면 장자가 되는 꿈을 꾸는 나비인가? 이 경험을 통해 장자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경지에 도달하면 나와 대상 사이의 경계가 사라진다는 걸 말이에요. 그때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물레 앞에 앉아서 흙덩이를 올리고 돌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힘을 주면 찌그러지고 빼면 무너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손의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흙의 부드러움이 제 손끝으로 전해지고 제 마음이 흙에게 전달되는 걸 느꼈거든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도 없고 흙도 없고 그냥 하나의 흐름만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완벽한 그릇이 만들어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란 내가 사라지는 순간인 것 같아요. 외유내강, 외유내강. 어제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계산대 앞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 할머니가 계산을 하고 계시는데 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던 젊은 남자가 혀를 차면서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할머니가 조용히 뒤돌아보시더니 젊은 친구, 그렇게 급하면 먼저 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투가 너무 부드럽고 다정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놀란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 젊은 남자가 앞으로 나가서 계산을 하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참, 그런데 말이에요. 라고 말씀을 이어가시더라고요.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급한 사람일수록 더 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 뒤에 줄 서 있는 사람이 당신보다 더 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온화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의 무게감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오늘은 이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른 사자성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외유내강이에요. 외유내강은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굳세다는 뜻이에요. 바깥 외자에 부드러울 유자, 그리고 안 내자에 굳셀 강자를 써서 만든 말이거든요. 겉보기에는 온순하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흔들리지 않는 강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송나라 때 소동파라는 유명한 문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대나무 숲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때 친구가 대나무를 보니 참 신기하네.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꺾이지 않고 휘어지기만 하잖아. 라고 말했거든요. 수동파가 대나무를 자세히 관찰해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태풍이 불어도 대나무는 땅에 뿌리를 깊이 박고 있으면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 유연하게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부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딱딱한 나무들이 바람에 부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소동파는 깨달았어요. 아, 진짜 강한 건 겉으로 보기에 부드러운 것이구나. 대나무처럼 겉은 유연하지만 속은 단단한 게 진정한 강함이야. 그래서 이때부터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어떤 걸 더욱 강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날 마트에서 할머니를 보면서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할머니가 만약 그 젊은 남자한테 화를 내거나 큰 소리로 혼을 냈다면 그 순간은 시원했을지 몰라도 별로 큰 변화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도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 젊은 남자가 정말 부끄러워하면서 할머니께 사과를 드리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구나. 외유내강이 바로 이런 거구나.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물도 바위를 만나면 그 형태에 맞춰 흐르지만 결국엔 그 바위를 깎아내리잖아요. 진정한 강함은 그런 거예요. 촌철살인, 촌철살인.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에요. 저 작은 몸집으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몸집은 작지만 눈빛만으로도 큰 개를 물러서게 만드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중된 힘이 진짜 무서운 거구나.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가 바로 이거예요. 촌철살인. 촌은 한치라는 뜻이고 철은 쇠붙이나 무기를 말해요. 살인은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죠. 합쳐보면 한치 정도의 작은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해치자는 게 아니라 짧은 말 한마디로도 상대방의 마음을 완전히 꿰뚫어 볼 수 있고 때로는 큰 감동을 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촌추전국 시대에 설자라는 유명한 변론가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제나라 왕이 설자를 시험해 보려고 했어요. 왕이 물었죠. 선생은 어떤 무기를 가장 좋아하시오? 그러자 설자가 대답했어요. 저는 3가지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자의 검, 제후의 검, 그리고 서민의 검이 있죠. 왕이 호기심을 보이자 설자는 계속 말했어요. 천자의 검은 인덕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고 제후의 검은 현명한 신하와 용감한 장수로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민의 검이야말로 진짜 무서워요. 머리털 하나 건드리면 목이 날아가고 하늘을 찌르고 땅을 뚫는 기세거든요. 이 말을 들은 제나라 왕이 감탄하며 말했죠. 정말 한치의 혀로 사람을 죽이는구나. 그 길고양이를 계속 관찰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그 고양이는 울음소리로 모든 걸 해결하더라고요. 배고플 땐 애절하게, 위험할 땐 날카롭게, 고마울 땐 부드럽게. 각각 딱 맞는 톤으로 한 번에 전달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 깨달았거든요. 말이라는 게 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요. 진짜 무서운 건 폭력이 아니라 정확한 한 줄이에요. 작은 것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거든요. 각자무치, 각자무치.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각나요. 젊은이,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어. 하나를 얻으면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게 인생이야.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깊은 말씀이었거든요. 각자무치라는 말이 있어요. 뿔이 있는 동물은 이빨이 없다는 뜻인데요. 각은 뿔각, 자는 사람자, 무는 없을무, 치는 이빨치예요. 자연계를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뿔이 발달한 동물들은 송곳니나 날카로운 이빨이 없어요. 사슴이나 소, 염소 같은 동물들 말이에요. 반대로 호랑이나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동물들은 뿔이 없죠. 이런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옛날 중국에서 한 철학자가 자연을 관찰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는 왜 하늘이 동물들에게 모든 모기를 다 주지 않았을까 궁금해했거든요. 곰곰 생각해보니 만약 한 동물이 뿔도 있고 날카로운 이빨도 있다면 너무 강해져서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은 지혜롭게 각각의 동물에게 한 가지씩만 특별한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뿔을 가진 동물은 그것으로 충분히 자신을 지킬 수 있으니까 날카로운 이빨은 필요 없다는 뜻이죠. 그 버스 아주머니 말이 맞았어요. 제가 대학교 때 학과 회장도 하고 동아리 부회장도 하고 아르바이트까지 3개를 동시에 했거든요. 뭐든 다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결국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못했어요. 회장 일은 소홀해지고 동아리에서는 뒷말이 나오고 아르바이트에서는 실수 연발이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는 없구나. 하나에 집중할 때 진짜 힘이 나오는 거더라고요. 각자모치처럼 우리도 한 가지에 집중해야 진짜 강해질 수 있어요. 겸인지용, 겸인지용.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제가 진짜 용기라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그전까지는 큰 소리 치고 앞장서는 게 용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무서웠던 건 조용히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순간들이었어요. 오늘 말씀드릴 겸인지용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여러 사람의 용기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겸은 겸비할 겸, 여러 개를 한꺼번에 가진다는 의미고요. 인은 사람인, 지는
의지, 용은 용기용이에요. 즉,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몫의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하는 일도 거뜬히 해내고 남들이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어려운 일을 척척 해내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용기라는 게 단순히 무모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순간에 누군가를 위해서 나서는 그런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전국시대 이야기인데요.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예요. 그때 조나라에 인상녀라는 재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진나라 왕이 조나라의 보물인 화씨벽을 가져오면 15개 성을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근데 누가 봐도 거짓말 같은 제안이잖아요. 그런데 인상녀가 나섰어요. 혼자서 그 무시무시한 진나라 궁궐로 들어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어떠셨을까요? 적국의 왕 앞에 홀로 서서 나라의 보물을 지켜내야 하는 상황. 정말 온몸이 떨렸을 거예요. 인상녀는 진왕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성을 먼저 넘겨주면 보물을 주겠다고요. 당연히 진왕이 화를 냈죠. 그때 인상녀가 한 행동이 정말 대단해요. 보물을 들고 기둥에 부딪혀서 깨뜨리겠다고 협박한 거예요. 결국 진왕이 물러섰고 인상녀는 보물을 무사히 지켜서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그때 인상녀를 보고 한 말이 바로 겸인지용이었어요. 한 사람이 수십 년의 용기를 가지고 있다고요. 제가 40살 되던 해 겪었던 일도 비슷했어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다들 핑계를 대고 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혼자 앞에 나서야 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용기는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조용히 감당하는 거라는 걸요. 겸인지용. 여러 사람의 용기를 혼자 감당하는 것. 때로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순간이 찾아와요. 환골탈태, 환골탈태.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날따라 버스가 너무 막혀서 1시간 넘게 서 있었거든요. 옆에 앉으신 할머니께서 갑자기 저한테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우울해 보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는데 그분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뭔가 바뀌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소름 돋았어요. 그때 그 할머니가 해주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환골탈태에 관한 거였어요. 환골탈태는 뼈를 바꾸고 태를 벗는다는 뜻이에요. 환은 바꿀 환, 골은 뼈 골, 탈은 벗을 탈, 태는 태아를 감싸는 막 태를 말해요. 즉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거든요. 단순히 겉모습만 바뀌는 게 아니라 속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어요. 중국 북송 시대에 왕안석이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시인의 작품을 가져다가 완전히 다른 작품으로 바꿔버리는 재주가 있었어요. 원래 시는 평범했는데 왕안석이 손일되면 완전히 다른 명작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이건 뼈를 바꾸고 태를 벗긴 것과 같다라고 감탄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왕안석 자신도 젊은 시절엔 평범한 관리였다가 나중에 완전히 다른 개혁가로 변신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 자신을 환골탈태시킨 셈이죠. 그날 버스에서 할머니가 저한테 너도 환골탈태할 시기가 온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소린지 몰랐는데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보니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때 모든 게 다 지겨웠거든요. 똑같은 일상, 똑같은 고민, 똑같은 걱정들의 무한 반복이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로 뭔가 바꿔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완전히 다른 일을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진짜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환골탈태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변신을 의미해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필요하죠. 식자우환, 식자우환.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계시는데 표정이 정말 답답해 보이셨어요. 학생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하시면서 화면을 보여주시는데 카카오톡 메시지가 수십 개씩 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표정을 보니까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걱정스러워 보이시는 거예요. 자꾸 연락이 와서 뭔가 큰일이 난 건 아닌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문득 떠오른 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식자우한이라는 사자성어였거든요. 식자우한, 이 말은 식은 알식자, 자는 글자 자, 우는 근심 우, 환은 걱정 환자를 써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글을 알면 근심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좀 이상하죠? 보통 우리는 무지하면 근심이 생기고 많이 알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이야기는 중국 한나라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모르고 살았어요. 농사 짓고 장사하고 그러면서 단순하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점점 글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요. 글을 읽을 줄 알게 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걱정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복잡한 일들을 다 알게 되니까요. 전쟁 소식, 정치적 갈등, 자연재해 소식까지. 모르고 살았다면 평온했을 텐데 알고 나니까 밤잠을 설치게 되는 거죠. 특히 관리가 된 지식인들은 더 심했어요. 나라의 정치 상황을 알면 알수록, 백성들의 어려움을 알면 알수록 마음이 무거워졌거든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편하겠다 하면서 만들어낸 말이 바로 식자우한이에요. 그때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할머니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스마트폰을 배우기 전에는 단순하게 사셨거든요. 가족들이 안부 전화만 가끔 하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카카오톡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달라진 거죠. 손자가 학교에서 힘들다고 메시지를 보내면 밤새 걱정하시고 아들이 회사 이야기를 하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시고 뉴스도 실시간으로 들어오니까 세상 돌아가는 온갖 안 좋은 소식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살았으면 편했을 텐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께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할머니, 알게 되면 걱정도 늘어나지만 그만큼 소중한 것들도 더 잘 보이게 돼요. 손자가 힘들 때 위로해 줄 수도 있고 가족들과 더 가까워질 수도 있잖아요. 결국 아는 것이 주는 근심보다는 그 지식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쁨이 훨씬 크다는 걸 깨달았어요. 천편일률, 천편일률.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였어요. 보통은 한참 기다려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버튼을 누르자마자 딱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안에 있던 분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똑같아 보여. 옷도, 머리도, 말투도.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천편일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천조의 편편, 일의 률. 천편의 글이 모두 한 가지 율조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모든 게 똑같다는 거죠. 다양성이 없이 전부 비슷비슷하다는 의미예요. 요즘으로 치면 인스타그램 피드가 다 똑같아 보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같은 카페, 같은 포즈, 같은 필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남북조 시대 한 문학평론가가 당시 시인들의 작품을 보고 한탄했던 말에서 나왔거든요.
그때는 시를 쓸 때 정해진 형식이 너무 엄격했어요. 몇 글자, 어떤 운율, 어떤 주제까지 다 정해져 있었던 거죠. 시인들은 창의성을 발휘하고 싶었지만 틀에 갇혀서 결국 비슷한 작품만 계속 나오게 된 거예요. 마치 지금 아이돌 그룹들이 다 비슷한 컨셉으로 데뷔하는 것처럼요. 그 평론가는 이런 상황을 보며 1000편의 글이 모두 한 가지 율조 같다고 비판했던 거죠.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분 말씀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집에 와서 제 옷장을 열어보니까 정말 충격이었어요. 검정, 회색, 베이지 톤의 옷들만 가득하고 스타일도 거의 비슷했거든요. SNS도 확인해 갔는데 제 게시물들이 다 똑같은 각도, 똑같은 표정이었어요. 언제부턴가 안전한 선택만 하고 있었던 거죠. 남들과 다르면 튀어 보일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워서요. 그때 깨달았어요. 천편일률의 삶을 살고 있었구나. 그 순간 결심했어요. 더 이상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했거든요. 평소 안 가던 길로 출근하고 안 먹어본 음식도 도전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요. 천편일률에서 벗어나니까 인생이 훨씬 재미있어졌어요. 위기일발, 위기일발. 새벽 3시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휴대폰 진동 소리에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모르는 번호더라고요. 보통이면 그냥 무시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 밤은 뭔가 예감이 들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김 대리님이세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잘못 걸었나 봐요. 하면서 끊으려고 하는데 뭔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물어봤죠.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 옥상에 서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났다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하시는 거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잘못 걸린 전화 한 통이 누군가의 생명과 직결된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바로 위기일발이라고 하는데요. 위기일발은 위할 위, 기틀기, 한 일, 터럭발 이렇게 4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위기는 위험한 순간이란 뜻이고 일발은 머리카락 한 올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순간이 머리카락 한 올만큼 아슬아슬하다는 말이에요. 정말 간발의 차이로 큰일 날 뻔한 상황, 아니면 아주 조금만 잘못되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순간을 이르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세요? 이 말은 중국 한나라 때 유안이라는 학자가 쓴 글에서 나온 건데요. 당시에 한 황제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죠. 왕위 계승 문제로 신하들끼리 권력 다툼이 벌어졌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유안이 황제에게 올린 글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위기일발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마치 머리카락 한 올에 매달린 것처럼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뜻으로 말이죠. 실제로 그때 한나라는 정말 망할 뻔했어요. 하지만 현명한 신하들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구했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그 당시 사람들도 지금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전화 속 목소리에 했던 말이 지금이 위기일발인 건 맞지만 머리카락 한 올이라고 붙잡고 있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였어요. 그분과 새벽 5시까지 통화했거든요. 처음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냥 들어드리기만 해도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진짜 김 대리님께 전화하려던 건데 번호를 잘못 눌러서 저한테 온 거였어요. 그런데 그 실수가 오히려 그분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새벽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게 신기했다면서요.
위기일발의 순간이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구원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얇은 머리카락 한 올이 생각보다 질길 수도 있거든요. 상하탱석, 상하탱석.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들여다보시더니 갑자기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옆자리에 앉은 저에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참 대단해. 위에서는 상사가 압박하고 아래에서는 후배들이 떠밀어 대는데도 꿋꿋하게 견디고 있으니 말이야. 그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딱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거든요. 바로 상하탱석이에요. 상은 위 상자, 하는 아래 하자, 탱은 버틸 탱자, 석은 돌 석자예요. 풀어서 말하면 위와 아래에서 돌로 받치고 있다는 뜻인데 실제로는 양쪽에서 압박을 받으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의미로 쓰여요. 마치 무거운 돌덩어리가 위아래에서 누르고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힘든 처지를 말하는 거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데요. 춘추 전국시대에 조나라에 평원군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는 위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의 군주였는데 두 강대국이 번갈아가며 압박을 가하니 정말 견디기 힘들었죠. 어느 날 신하가 물었어요. 주군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고 계십니까? 평원군이 답했죠. 마치 위와 아래에서 큰 바위가 누르고 있는 것 같아. 움직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으니 말이야. 바로 이때부터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상하탱석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 시대에도 지금처럼 중간에 끼인 사람들의 고충은 똑같았나 봐요. 버스에서 그 아주머니 말씀을 듣고 나서 제 상황을 돌아봤어요. 그때 저도 정말 상하탱석 같은 처지였거든요. 부모님은 빨리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라고 재촉하시고 후배들은 선배답게 도움을 달라며 연락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위에서는 기대의 무게가, 아래에서는 책임의 무게가 동시에 눌러오니까 정말 숨이 막힐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런 압박감이 있다는 건 제가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뜻이구나. 누군가는 저를 믿고 의지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저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상하탱석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더라고요. 파사현정, 파사현정.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어요. 칸막이 너머로 들리는 대화였는데 한 분이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진짜 옳은 게 뭔지 정말 모르겠어. 목소리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괜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떠오른 게 있었어요. 파사현정이라는 말이거든요. 파괴할 파, 사악할 사, 드러낼 현, 바를 정. 잘못된 것을 깨뜨리고 올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언뜻 보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해요. 거짓말을 속지 않으려고 진실을 찾아보는 것,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는 것, 이런 게 다 파사현정인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 정말 드라마틱한 배경이 있어요. 옛날 고승들이 잘못된 가르침이 뻗어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때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권력자들이 거짓을 진실이라고 강요하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래도 그 스님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끝까지 버텼던 거죠.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데요. 그 지하철에서 힘들어하던 분처럼 저도 한때 정말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부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한 건 알겠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선배에게 물어봤더니 그제야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때 느꼈죠.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 자체가 이미 파쇄현정의 시작이구나. 진실을 드러내는 일이 항상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만이 우리가 진짜 올바른 길을 차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등하불명, 등하불명.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갑자기 깨달은 게 있어요. 아니, 정확히는 김치찌개를 망치면서 깨달았다고 해야겠네요. 엄마가 해주시던 그 맛을 내려고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따라했는데 왜 맛이 안 나는 거죠? 분명히 다 봤는데, 옆에서 계속 지켜봤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등하불명이라는 말과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등하불명, 한 글자씩 풀어보면 등은 등불, 하는 아래, 불은 아니, 명은 밝다는 뜻이에요. 즉, 등불 아래가 오히려 어둡다는 말이거든요. 이상하죠? 등불이 밝게 비추고 있는데 바로 그 아래가 어둡다니요. 이건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일수록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마치 내 코끝에 뭔가 묻어 있으면 정작 내가 모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가장 잘 알 것 같은 것들을 오히려 놓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당나라 때 한유라는 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밤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밤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어서 등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더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구절의 해답이 바로 책 옆에 놓여있던 주석서에 적혀 있었던 거예요. 밤새 등불 바로 아래 있었던 건데 정작 그는 그걸 보지 못했던 거죠. 등불이 너무 밝아서 오히려 바로 아래쪽은 그림자가 져서 어두웠거든요. 한유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멀리서 답을 찾으려고 했구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걸 놓쳤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김치찌개를 망쳤던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어요. 엄마 요리를 수없이 봤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소금을 넣는 타이밍,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미묘한 손놀림, 김치를 볶는 그 절묘한 순간들 말이에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비밀이었던 거죠. 등 아래가 당연히 어두운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숨어 있거든요. 명제경각, 명제경각.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저와 문이 마주친 낯선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은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나. 저는 그냥 예의상 네 그렇죠 했는데 할아버지가 손목시계를 가리키시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늘이 한 번 돌 때마다 우리 생명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네.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불과 10초 정도의 짧은 만남이었는데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사자성어가 바로 그 할아버지 말씀과 딱 맞아떨어지는 말이에요. 명제경각이라는 사자성어인데요. 명은 목숨 명자, 제는 있을 제자, 경은 잠깐 경자, 각은 새길 각자예요. 합쳐서 해석하면 목숨이 잠깐 사이에 있다, 즉 생명이 아주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 지금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한나라 때 일인데요. 어떤 죄수가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으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죄수가 마지막 소원으로 황제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했대요. 편지 내용이 정말 간절했어요. 폐하, 제 목숨이 이제 잠깐 사이에 달려 있습니다. 명제경각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황제가 그 편지를 읽고 마음이 움직여서 다시 한번 사건을 조사해보라고 명령했대요. 결국 그 죄수는 무죄로 판명되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해요. 정말 한순간의 차이로 생과 사가 갈린 거죠. 그 엘리베이터에서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저도 깨달았어요. 그날 저는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해서 상사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집에 가는 길에 머릿속은 온통 내일 회사 가기 싫다, 이런 실수나 하는 내가 한심하다, 이런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보니 지금 이 순간 제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회사에서 혼난 것도 실수한 것도 결국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명대경각이라는 말은 단순히 죽음 앞의 상황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이에요. 그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매일을 조금 더 소중하게 살게 됐거든요. 낭중지추, 낭중지추.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였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던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저를 보시더니 빙긋 웃으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가씨, 좋은 일 있겠네. 저는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그날 정말 큰 변화가 찾아왔거든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그런 순간을 설명해주는 말이에요. 낭중지추라는 말인데요. 낭은 주머니, 중은 가운데, 지는 이것, 추는 송곳을 뜻해요. 그러니까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라는 뜻이죠. 송곳을 천으로 만든 주머니에 넣어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숨겨도 날카로운 끝이 천을 뚫고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처럼 뛰어난 재능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숨으려 해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예요. 요즘 말로 하면 실력자면 어디 가서도 빛이 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전국시대의 조나라에 모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평양군이라는 조나라 왕자가 초나라의 인질로 가게 되었는데 함께 갈 문객 20명을 뽑는 거예요. 모수도 지원했지만 선발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수가 평양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제가 진짜 현명한 사람이라면 마치 주머니 속 송곳처럼 끝이 밖으로 나올 것입니다. 저를 한 번만 써보시면 송곳 끝뿐만 아니라 손잡이까지 다 드러날 것입니다. 평양군이 감동해서 모수를 데려갔는데 정말로 초나라에서 중요한 협상을 성공시키며 큰 활약을 했다고 해요. 그때부터 낭중지추라는 말이 생겨났죠. 저도 그 엘리베이터 사건 이후로 깨달은 게 있어요. 사실 그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거든요. 계속 뒤로 밀려나기만 하던 제 기획안이었는데 그날따라 용기를 내서 당당하게 발표했어요. 할아버지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요. 결국 그 기획이 채택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숨어있던 제 능력이 마침내 드러난 순간이었던 거죠. 진짜 실력은 억지로 숨길 수 없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는 거더라고요. 옥석구분, 옥석구분.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한 할머니가 플라스틱 병들을 하나하나 골라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 신중하셨어요. 투명한 것, 색깔 있는 것, 라벨 붙은 것까지 세심하게 구분해서 따로따로 담으시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냥 쓰레기 줍는 할머니라고만 생각했겠지만 저는 그 모습에서 뭔가 깊은 지혜를 느꼈거든요. 옥석구분이라는 말이 있어요. 옥은 보석을 뜻하고 석은 돌을 의미하죠. 구분은 나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옥석구분은 보석과 돌을 구분한다는 말인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제대로 가려내는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천지차이인 것들을 정확히 판별해내는 그런 안목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변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산에서 옥 원석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당시 임금들은 그걸 그냥 평범한 돌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변화는 2명의 왕에게 이 옥을 바쳤지만 모두 가짜라며 그의 발을 자르는 형벌을 내렸어요. 3번째 왕이 즉위했을 때 변화는 그 옥을 안고 3일 동안 울었다고 해요. 왕이 이를 이상히 여겨 옥새공사를 불러 그 돌을 깎아보게 했더니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옥이 나왔던 거예요. 두 왕은 진짜 보물을 알아보지 못해서 현명한 신하의 발을 자른 셈이었죠. 지하철에서 만난 그 할머니를 다시 생각해보니 바로 그런 옥석 구분의 달인이셨던 것 같아요. 남들 눈에는 그냥 쓰레기였지만 할머니는 그 속에서도 재활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정확히 골라내고 계셨던 거죠. 제가 그때 깨달은 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이 무시하는 것에서도 보물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옥석 구분의 능력이야말로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지혜인 것 같아요.